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이 입추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온 27도에 육박하죠. 밀양은 오늘 36도에 달한다라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 한 기사에서 우리나라 기온이 동남아와 유사하다고 하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동남아보다 우리나라가 더 습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입추가 됐음에도 아직 푹푹 찌는 여름. 과연 가을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분명 약속을 지킵니다. 그게 자연과 인간 세상의 차이일 테니까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다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뵙는 두 분이 계신데 오늘은 한 분은 원래대로 나오셨는데 한 분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호 소장이 없어서 뭐 더 기분 좋은 이종근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그 더 기분 좋으신 대상자 한 분 모셨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이정열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 그렇다고 뭐 이종근 실장님 목소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미. 이종근 실장님이 방송을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자, 저희가 맨날 꼽는 거 있어요. 정치인의 말 한마디. 어떤 거 꼽으셨습니까? 이종근 실장님부터. 네, 근데 사실은 네. 정치인은 아닙니다, 이분. 그런데 내용은 정치적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이윤택 씨라고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연극 연출가. 네. 이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1호라고 해서 더 유명해지신 분인데 사실은 그 옛날부터 유명하신 분이죠. 연희당 거리패 뭐 이런 부산에서부터 이 그 연극을 해서 서울로 진출하신 분인데 이분이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셨대요. 귀향을 하셨대요. 그래서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를 봤다고 내가 문재인 정부에서 수혜자가 되면 되겠느냐. 아하.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또 이윤택 씨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동기동창이에요. 25기 예. 동기동창인데 아마도 지금 복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극단에 서울에 있는 극단에 지금까지 지원을 안 받았다가 이제 지원을 다시 받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분 생각이 내가 이렇게 있으면 고등학교 동창인데 또 이렇게 특혜를 주고 이런 소리를 또 듣게 되느니 차라리 다 접고 깨끗하게 귀향을 하겠다. 저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정상이 아닐까요? 정상적인 어떤 이 마음인데 도리어 저는 굉장히 어떻게 돋보였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자, 우리 이정열 이사님. 저는 정치인 말 한마디라고 하셔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가장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었던 게 이 국민의당 대표로 출마하신 안철수 전 후보님. 뭐 심각한데 당사자들이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제가 뭐 좀 법률을 좀 전공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게 말하면 꼼꼼한 거고 제대로 얘기하면은 좀 시쳇말로 좀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좀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전 후보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귀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안 대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당대표 출마 선언하시면서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전 비장하고 좀 모든 걸 내려놓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얼어붙은 두만강이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왜요? 일단 안중근 의사가 두만강을 언제 건넜나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자료는 안중근 기념관에서 지금 밝힌 자료입니다. 맨 처음에 그 안중근 의사께서 29살 때 의병 부대를 창설할 목적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십니다. 아마 두만강을 건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언제 건너셨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 자료에. 뭐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알려진 건 언제냐면 그 1908년에 전제덕 휘하에서 대한의군 참모 중장 겸 특파 독립대장 및 아령지구 사령관 자격으로 100여 명 내지 20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서 함경북도로 진공을 합니다. 이때가 근데 1908년 7월이거든요. 뭐 6월설, 7월설, 8월설이 있는데 아마 음력까지 감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시기는 강이 안 얼었을 것 같아요. 6, 7, 8이 어디든 얼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공작전을 했다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늦어도 9월 초. 이때 두 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셨다 이때는 아닌 것 같고 29살 때인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예,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보통 내가 근거지를 떠나서 다시 안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비장한 각오인데 이때 같으면 의병을 이끌고 들어오실 때 같으면 이거는 국내로 들어오는 건 좀 앞뒤가 다르지 않나. 예, 그래서 그거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자, 지금 우리가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할 텐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6박 7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를 했는데, 북한이 ICBM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큰 혼란을 겪은 때 휴가를 거는 것이 옳다 그르다 지금 여기에 찬반양론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아니, 저는 사실은 이거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대통령이 휴가 갈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이를테면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쏘는 게 변수인가요? 상수가 된 지 오래됐어요. 갑작스럽게 미사일을 처음으로 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쏘아왔는데 물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갔습니다. 물론 위중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집단이 테러를 벌이는 가장 큰 목적은 어떤 테러의 상대가 갑자기 비상이 걸리고 일상을 포기하는 그 상태를 노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포기하고 비상이 되는, 그래서 공포의 어떤 상황이 되는 걸 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휴가 갈 때 되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이종근 이사님. 저 오늘 이종근 씨님 처음 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전적으로 견해가 동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소장 듣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말씀하세요. 초추연이라. 네. 정말 괜찮아요. 같은 생각이고요. 하나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휴가를 갔는데 대통령이 실제 쉬었나? 실제 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가 첫날 바로 평창으로 가서 올림픽 준비상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간 장소가 진해 해군 기지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위중할 수 있으니까 휴가를 가더라도 언제든지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었고 게다가 그 와중에 또 그 잠수함 인도 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방한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접견하고 또 거기서 2차 잠수함 사업에도 우리 포함시켜달라고 세일즈하고 이게 과연 휴가인가? 예, 그래서 휴가를 가는 것도 당연하다는 이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할 뿐만 아니라 실제 휴가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가는 쉬어야 돼요. 대통령이 갔으면 쉬어야 되는데 자 봐요. 첫날 평창 나왔고 사진 나왔고 그다음에 오대산 사진 나왔어요. 소통? 아니 소통의 이미지는 국내 이미 그 전에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왜 휴가 가서까지 오대산에서 등산객들과 소통하는 이미지를 굳이 청와대 사진으로 보였어야 했나. 그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물론 잠수함 팔려고 어쩔 수 없었겠죠. 그다음에 해군기지 방문. 근데 4박 5일 동안 이렇게 촘촘히 일정이 짜여진 휴가가 과연 그건 보면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느냐. 저는 휴가는 차라리 고민하는 모습으로 좀 잠수하는, 그러니까 좀 그냥 쉬시는 모습. 아예 단절해버려서 돌아왔을 때 8.15 경축사라든지 의미를 딱 던져줬어야 됐는데 도리어 이미지를 다 더 소비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의 휴가도 메시지인데 메시지 관리가 잘못됐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종근 실장님 견해랑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이 실장님처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휴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국민들을 신경 안 쓸 수 없잖아요. 또 예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저희가 오늘 2부에서도 양무진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대북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은 됐는데 이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이 문제를 미국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빠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이게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환영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호 시장. 그래서 약하면 어떻게 할까요? 약하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강하게 안보리에서 뭔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참 딜레마잖아요. 네. 안보리를 우리가 지금 주도해서 뭔가 협상을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완전히 이 압박도 하고 또 협상도 하고 해가면서 밀어붙여서 이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참 아쉽다는 얘기할 수 있어도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다음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래도 이거는 미국이 최선을 다한 게 아니냐. 라는 측면과 말씀하셨듯이 근데 원유 공급이 안 됐으니까 원유 차단 원유 수출 원유 차단 원유 금지 안 됐으니까 사실 실질적인 어떤 효과는 없는 것이 아니냐. 두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유 공급 금지는 아마도 또 다른 어떤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건 지금 북한 이 압박이 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에서도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서서히 어떤 좀 이 국민들, 그러니까 주민들까지도 그 압박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압박에 그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불어 수산물 수출 금지라든지 광물 수출 금지가 더해진다면 실질적으로는 꽤 큰 어떤 강도의 압박이 될 것이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원유를 우리가 고집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상황들 앞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8월 을지 프리덤 가이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더불어서 동향을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아쉽지만 이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예. 이것도 이 실장님하고 견해 같은데요. 근데 저는 하나 이제 부연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공급 차단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북한과의 관계에서 볼 때 순방치안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졌을 경우 물론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 ICBM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는 그런 것도 원치 않지만 무너졌을 경우에는 중국 자체가 바로 이제 미국과 어떻게 보면은 국경을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사라지게 된다면 과연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랄 것인가. 그래서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갈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근데 그 말씀은 사실은 김일성 왕조와 북한을 일치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만일 김일성 왕조가 이게 무너지고 그 대신에 거기에 어떤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는데 그것이 반중이 아닌 중국 친화적인 정권이라면 중국의 입장에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지금 김씨 체제가 3대 세습을 이루면서 거의 왕조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기미가 어느 정도 무너졌다는 상황도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갔을 때 과연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김정은이 어떤 짓을 할 것인가. 그것도 사실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원유 공급 중단은 상당히 필요한 조치로 생각은 되지만 차츰 공급량을 줄여가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다음번에 쓸 수 있는 카드도 있고 해서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 이 ICBM 문제, 핵 문제 이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행동의 일치를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이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북한이 어디 수출하는 거라든지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거 이걸 막는다는 그런 것에 중국이 호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북중 무역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90% 이상인데 잘할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중국이? 그게 가장 이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지금 명문화된 그 수치만큼의 효과가 나오려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 한 몇 개월 전에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중국의 모 기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미사일의 부품을 수출해서 미국에 의해서 어찌됐든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미 그러니까 그 군사와 관련된 무기와 관련된 모든 부품을 수출 금지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그 회사를 통해서 어찌됐든 그거를 허용한 그러니까 뭐 놔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 소프트 랜딩에 대한 어떤 선택. 그러니까 중국도 가만 놔두면 어찌됐든 6차 핵실험까지 가고 ICBM 완성된 그러니까 재진입까지 성공된 ICBM까지 갔을 때 그 이후에 돌아올 한반도의 리스크.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얼만큼 이득이 있을까에 대한 면밀한 계산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미국과 동맹을 해서 MD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이 방어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지 않게끔 자기가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미일 동맹 그래서 미국과의 MD까지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저도 자꾸 견해 같아서 큰일 났는데 그 견해 같은데 하나 또 부연하자면 그 석탄이라든가 뭐 수산물 금수 조치에 관해서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또한 외교 무대에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어제 이제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이 지금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 사드 임시 배치가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었잖아요. 이것과 이것을 보면 사드 배치와 그다음에 이번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부분을 중국이 이게 자꾸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결의를 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 평화를 깨려고 한다. 사드 배치를 강요하고 한국 쪽에서 강요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커터를 줄이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책임이 크고 임무가 막중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외교적 카드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중국이 상당히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자, 국민의당 얘기해보죠. 아까 국민의당 말씀하셨는데 압록강 두만강 건너는 거. 예, 그 두만강 건너는 건너겠다는 그 분 바로 안철수 전 대표인데 이게 이제 그 천정배 전 대표나 이 반대쪽 쪽은 구태 중에 구태 정치다.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라는 거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두만강 거는 거예요? 이게 구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실장님.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봐왔죠. 굉장히 익숙한 장면들이죠. 네. 사실은 한두 분이 그 강을 건너신 게 아니라서 많이들 건너오셨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2년 만에 건너오셨습니다. 그때는 정계 은퇴까지 선언을 하셨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때도 반대가 심했죠. 당시 노무현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따라가지 않고 60명 대열에 끼지 않고 꼬마 민주당으로 간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데 언제나 명분과 실리는 국가와 나라와 당을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그것이 옳은 결단이라고도 뭐 후대에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안철수 대표와 비교되는 건 한 가지 대목일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의 어떤 명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당이 사라질 거다. 당이 민주당으로 통합될 거다. 그런 조짐이 있다. 그런데 그런 조짐이 있다는 거는 안철수 전 대표의 말뿐이지 국민들이 그걸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의원이 가겠다고 진짜 얘기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의원만은 이건 그런 조짐이 있어서 내가 먼저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유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거야 실제로 벌어진 다음에도
다음에 차라리 이거 이렇게 당이 깨지는 거야? 우리가 왜 다당제 만들어줬어?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실 그 당에 대한 어떤 또 그 하나의 어떤 정파의 지지를 보내면 수습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벌어지지도 아니한 일에 대한 두려움, 우려 때문에 이 당을 사수하겠다라고 나선 것에 대한 사실 공감대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정열. 저도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주당과 통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 맞습니다. 벌어지지 않았고 물밑에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안철수 전 후보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를 감지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판단은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니까 뭐 맞다 틀리다 왈가왈부하긴 제가 좀 공력이 좀 상당히 낮고요. 다만 이제 그냥 이걸 객관적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정치계에서 다가오는 가장 큰 이벤트가 가장 가까운 이벤트가 내년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좌파 내지는 자기 계보에 속한 후진들 또 정치인들을 많이 공천을 받게 하고 당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 당대표는 공천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철수 전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과연 좌파 정치인들이 공천을 많이 받고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야 이제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건 정말 구태인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당대표로 출마를 하는데 이것이 당을 살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본다면 구태가 아닐 수 있지만 결국은 지방선거 공천권 노리는 거 아니냐 하면 구태가 되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자칫하면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이게 합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사실 가질 수가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자, 대선 때 어떻게 됐죠? 대선 때, 실질적으로 40명 그러니까 40명 다가 아니죠. 한 30여 명이 지금 호남 의원들이에요.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에요. 그 지역구 의원들을 뺀 상태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세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 그런데 대선 때 결과가 어떻게 됐죠? 거의 60%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어떤 득표가 됐어요. 그러면 그 60%의 득표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협위원장들과 남아있는 조직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1등 공신이에요. 호남에서의 어떤 60% 득표율을 문재인 후보한테 줬으니까 그 사람들의 공신들을 내치고 다시 국민의당 의원들을 그 지역구에 받는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사실은 그 국민의당을 흡수 통합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도 전혀 그걸 원치 않고요. 심지어 이제 일부 우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저는 저기 높으신 분들은 잘 모르고 SNS로 소통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꽤 좀 있는데 그분들 문자로 막 보내시고 뭐 그런 분들. 저는 그것까지는 안 하고 이렇게 포털 사이트나 여기 가서 좀 추천이나 비추천을 하거나 그거는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앞으로 하여간 국민의당은 졸지에 아주 정계에 아주 모든 주목을 한 목에서 다 받고 있어요. 예. 자. 극중이시죠? 두만강 극중. 근데 난 극중이라는 단어 진짜 처음 들었어요. 예.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부끄럽습니다. 별 말씀을. 저는 진짜. 아니, 무슨 말씀. 진짜 극중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가지고. 자, 오늘 시간 관계에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이정열 이사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열린 브리티시 여자 오픈에서 김인경 선수가 우승을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선수 어제 3라운드에서 공동 2위를 6타 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를 지켰거든요. 자, 오늘 4라운드에서 이 타수가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안정적인 플레이로 한 타를 줄이고 합계 18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7승이자 올 시즌 3승인데 메이저 대회 우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김민경 선수가 우승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LPGA 투어에서 이 4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요. 자, 브리티시 오픈까지 올 시즌에 22개 대회가 열렸는데 이 중에 12개 대회를 우리 선수들이 석권하면서 올해도 역시 이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들이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LPGA는 그냥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냥 다 휩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프로야구도 어제 흥미진진했는데 두산이 7연승이죠. 후반기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두산이 어제 LG를 10대3으로 이기고 7연승을 거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우승팀이었는데 전반기는 좀 부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후반기에 지난해 우승팀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후반기만 따져보면은 15승 1무 2패로 승률이 8할 8푼 1이나 됩니다. 예. 후반기만 보면은 뭐 단연 거의 두산 천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두산이 1위 기아하고 7경기 차이인데 2위 NC를 한 경기 반 차로 추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떠오르면서 이 상위권 판도가 3강 구도로 재편이 됐는데 이번 주말에 빅매치입니다. 이 3위 두산 그리고 2위 NC가 2연전을 벌이거든요. 두산과 NC의 2위 싸움이 볼만해졌고요. 자, NC도 어제 삼성을 4대1로 이겼습니다. KT는 SK를 6대3, 롯데가 넥센을 6대4로 따돌렸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에 류현진 선수가 뉴욕 매스전에서 선발로 등판하죠. 예, 맞습니다. 예. 잠시 후 9시 8분입니다. 이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뉴욕 매치전에 선발로 등판합니다. 최근에 다저스가 이 다르비쉬 유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다르비쉬 유가 토요일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하면서 다저스의 선발 경쟁이 더 뜨거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류현진 선수가 선발진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류현진 선수도 지난번 등판에서 이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는데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이 류현진 선수가 이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운을 겪고 있는데 어제 다저스가 이 홈런 5개로 뉴욕 매치에 7대4로 승리했거든요. 오늘 류현진 선수 등판에서 다저스 타선이 좀 폭발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 살츠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 말이에요. 예.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는데 신태용 감독이 이제 대표팀 명단 발표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겠죠? 그렇겠죠. 아마 신태용 감독 속으로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예. 예, 오스트리아 살츠부르크의 황희찬 선수가 어제 아드미라전에서 후반 28분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예. 교체 투입돼서 그라운드에 들어간 지 3분 만에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어제 이 골이 정규리그 2경기 연속 골이고요. 올 시즌 8경기를 뛰었는데 8경기에서 5골입니다. 굉장히 좀 골 감각이 좋은 거죠. 예. 이 황희찬 선수가 리오올림픽 대표팀에서 이 신태용 감독하고 같이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 신태용 감독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선수이거든요. 자, 이번에 그 14일에 대표팀 명단 발표하는데 이 대표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지난 6월에 오른쪽 무릎 수술을 했던 이 기성용 선수 현재 이 스완지 시티에서 재활 중인데 이 폴 클레멘트 감독이 9월 중순은 돼야지 경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 8월 31일 이란전 그리고 9월 5일 우즈베키스탄전에 못 뛸 수도 있거든요. 신태용 감독도 이 기성용이 뛰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의 주축 선수 빠졌다고 대표팀이 흔들리면 안 되고 네. 이 일정한 경기력을 유지시키는 것도 이 감독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사인 볼트 선수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100m에서 동메달밖에 못 땄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볼트가 아닌데 그러면은 예. 예, 번개 우사인 볼트가 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은퇴 무대입니다. 예. 자, 어제 자신의 마지막 100m 레이스에서 9초 95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자, 우승은 못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 우사인 볼트 선수 팬들에게 이 특유의 번개 세레머니를 보여줬고요. 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게이틀린 선수가 이 볼트 선수에게 다가가서 한쪽 무릎을 꿇고 이 떠나가는 황제를 기리기도 했습니다. 예. 볼트 선수 400m 계주에 마지막으로 참가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육상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 100m에서 준결승에 진출했던 김구경 선수는 10초 40으로 8위에 그치면서 예.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 돈줄을 쥐고 있는데 은행들이 추가 대책을 내놨네요. 다주택자는 이제 전국 어디서든 추가 대출 받아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그러죠? 예, 파리 부동산 대책의 핵심 정말 복잡해졌죠.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 내가 사는 곳은 어디에 속하나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광범위하죠. 거기 안에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또 안에 투기 지역이 있는데 예. 조정 대상 지역이 전국에 40개입니다. 예. 그런데 전국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이 여전히 더 많거든요. 예. 근데 파리 대책에서 만약에 그럼 내가 대출을 더 받고 싶으면 내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이번에 파리 대책에서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출받으면 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예. 은행들이 그것도 이제 대출을 재겠다라는 겁니다. 예.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여전히 LTV가 예전에 10% 포인트가 여전히 70%가 적용될 수 있는데 예. 이제는 70%에서 60%로 더 강화한다라는 거고요. 파리 대책에서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LTV가 거의 30%로 줄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0%로 줄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모두 대출, 돈줄을 재겠다. 다주택자는 더 이상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살 수는 없게 힘들게 만들겠다는 거고 아니면 주택을 팔거나 아니면 내년 4월까지 주택을 팔거나 그럼 양도세를 중과를 피하게 되고요.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방안 형태로 유도를 하고 있게 하는 거죠. 은행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대출 규제도 있죠. 그죠? 맞습니다. 이것 외에 이제 대출 재는 거 말고도 다주택자가 이제 대출을 끼고 투기 지역은 이제 서울의 11개구와 세종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아파트를 추가 구입을 하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이미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기존 대출 연장을 원하면 다른 대출은 1년 안에 상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은행들이 내걸고 있습니다. 예. 투기 지역이 최종적으로 이제 거의 사라진 게 2012년이었는데 강남 3구를 마지막으로 해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썼던 은행 대출 규제안을 앞으로 지금 다시 금융감독의 대출 규정을 만드는데 그 전까지 다시 꺼내서 쓰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대출이 있으면 그전에 대출을 갚게 해야 되고 대출 추가로 받으려면 안 준다는 거. 그전에 대출을 갚아야 되지만 다주택자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게 풍선 효과 모양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하니까 다른 대출이 또 증가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항상 규제가 있으면 따라 나오는 게 이제 막차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풍선이 있습니다. 항상 규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있고 규제를 피해가려는 이제 풍선 효과가 있는데 이제 정부도 지금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은행도
그걸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죄니까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뭐 2건 이상이면 기존 거 갚아야 되고 새로 받으려면 못 받게 하지만 이 사업자 대출은 그런 규제가 아직 없거든요. 이건 LTV, DTI 규제에서도 아직까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사업자 대출로 한번 받아보세요. 임대사업자 등록 빨리 하시고 사업자 대출 받으시면 추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면 담보대출 아니니까 신용대출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게 있고요. 신용대출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신용대출 한도를 확 늘려놨잖아요. 예. 마이너스 통장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출의 풍선 효과가 있으니까 원래 8월 말에 정부가 가계대출 대책을 내놓으려고 했잖아요. 이때 아마도 자영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 방안 내지는 대책이 함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요. 내년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사채에도 24% 이상 못한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개인 간 지금 최고 금리는 25%로 돼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4%로 내려간다는 거고요. 대부업자나 캐피털사, 즉 금융사에서 빌리는 대출 최고금리 현재 대부업법상 27.9%로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연 24%로 내년까지 내려갑니다. 이미 24%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언제부터 내려간다는 얘기가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대출부터 연 24% 이상을 초과하는 금리를 받지 못하게 했고요.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항상 단속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3년, 5년 장기 계약하지 말고 1년 이하 아니면 몇 개월 이하의 단기 대출을 받아서 내년 1월 이후 연장을 하면 최소 연 24% 이상 못 받으니까 한번 이런 걸 고려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여기저기 좀 많이 쓰이는데 사람하고 이 인공지능 누가 더 자산 관리를 잘하는지 내기를 했다 그러는데 야 이거 사람이 지면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겨도 거의 본전인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신 교수님도 AI 교수가 있다라고 하면 더 잘 가르치실 자신이 있으신 거죠?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 농담이죠. 아니, 그리고 예를 많이 들 수 있는 거죠. 예, 예. AI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신일 교수님을 딱 기본으로 해서 계속 머신러닝 해가지고 그 유머 감각을 더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죠. 근데 저야 이제 아직 정년은 10년 좀 안 남았으니까 교수님은 더욱더 유머 감각과 실력을 키우실 테니까요. 이미 AI가 기사도 쓰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AI에 바탕한 뉴스 앱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더욱더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AI가 사람 영역을, 인간 영역을 이렇게 뛰어넘고 있는 분야가 자산 관리, 돈과 관련된 분야예요. 이미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자산 관리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자산관리 전문가 PB 로보 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은행장이 일단 이걸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네. 똑같이 그 은행에서 제일 잘하는 PB 센터에 가서 똑같은 돈을 PB에게 맡긴 거죠. 이제 나 로봇하고 너하고 누가 돈 잘 관리하는지, 누가 수익률이 좋은지 한번 볼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이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은행들도 이미 로봇 어드바이저가 이미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은행장이 이걸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봇이 PB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내면 사람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PB는 로봇 뒷바라지나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는 PB들의 푸념, 걱정이, 은행 PB들의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걱정이죠.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 이제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느냐 이런 건데. 그리고 이 대학 입시 전형료 이거 최근 대학들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지적하면서. 근데 네. 취업하는 데 필요한 시험 전형료도 문제라 그러죠?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사실 대입 전형료는 별거 아닐 수도 있고요. 마지막 한 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을 봐야 되는데 저희 때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토익이 뭐 44,000원, 44,500원이라고 하고요. 스피킹이 77,000원, 영어 말하기 시험 78,000원 정도 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뭐 37,000원, 한국어 능력 시험, 한자 능력 검정 시험도 2, 3만 원씩 하는데 이런 걸 막 하다 보면 결국에 취업하기 위해서 한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취업하지 못하면 또 이제 대학원 많이 가죠. 취업하지 않으면 대학원을 가는데 뭐 미트디트 같은 뭐 법학 급성 시험 같은 경우 27만 원이고요. 근데 올해 내려서 24만 8천 원이 됐고 약학 전문 대행도 내려서 18만 6천 원 됐다라고 하니까 대입 전형에 못지않게 다른 그 전형료와 부담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철 기자였고요. 자,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폭염 속에서도. 하지만 여러분 생기 잃지 않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